자, 7번째 챕터는 우리 심혈관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자, 심혈관에 문제가 있는 아동들에 대해서 우리 얘기를 할 텐데 이 부분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죠. 괜히 얘가 붙으면 어렵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근데 어려울 게 전혀 없는 게 기본적인 것들만 알고 이해하고 거기에다가 질환만 얹어주셔서 이해하시면 돼요. 자, 심장 있습니다. 우심이에요. 좌심이에요. 심방이고 심실이죠. 얘가 폐동맥이고요. 얘가 대동맥이 될 거예요. 얘가 어디로 가요? 폐로 가요. 우리 몸을 돌고 돌고 돌아서 많은 노폐물을 가지고 있는 이 혈액이 우심방을 통해서 우심실을 통해서 폐동맥을 통해서 어디로 간다고요? 폐로 간다고요. 그럼 폐에서 노폐물 갖다 주고 산소 가지고 오고 깨끗해지고 산소와 영양분을 가득 먹으면 이 혈액을 좌심방으로 들어오게 되고 그리고 좌심방에서 좌심실을 거쳐 대동맥으로 나가게 됩니다. 자, 대동맥으로 나가게 되면 이 혈액이 우리 몸 구석구석을 돈다고요. 그래서 얘를 체순환이라고 하고 얘를 폐순환이라고 하는 거죠. 폐로 가서 순환을 하잖아요. 체순환, 폐순환. 그런데 생각해봐요. 우리 몸으로 혈액을 보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가 수축을 통해서 혈액을 밖으로, 심장 밖으로 빼내는데 우심의 수축력이 강하겠습니까? 좌심의 수축력이 강하겠습니까? 당연히 좌심의 수축력이 강해요. 요것까지만 이해하시면 사실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압력이 높은 곳에서 압력이 낮은 곳으로 혈액이 흘러 들어간다는 거. 그건 당연한 거잖아요. 요 정도 기본적인 것을 가지고 질환을 얹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해하시고 특징적인 것들은 외워주시고 팔로사징후 4가지가 뭐가 있는지 외워주셔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은 좀 외워주시되 그로 인해서 나타나는 증상들은 얼마든지 이해를 통해서 확인해낼 수가 있다고요. 기본부터 확실하게 합시다. 자, 문제 1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천성 심장질환은 비청색증형 결손과 그리고 청색증형 결손으로 분류하게 됩니다. 기역, 니은, 디귿에 해당하는 선천성 심장질환들을 쓰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분류할 거예요. 비청색증과 청색증으로. 우리 몸에서 청색증이 나타난다는 것은 지금 우리 조직에 산소가 극히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산소가 극히 부족해. 비청색증형. 선천적인 심장에 문제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아직 극히 부족한 정도는 아니야. 어느 정도 산소가 조직의 요구량을 채워주고 있어. 이런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비청색증을 다시 2가지로 나눠볼 겁니다. 우리 몸 조직에 어느 정도 요구량을 채워줄 수 있긴 하지만 그래도 완벽하고 충분하진 않은 거예요. 그 말은 즉슨 좌심실을 통해서 나가는 이 혈류량이 감소되어 있다는 얘기. 혈류량이 감소되어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비청색증형 심장질환이라고 보시면 돼요. 폐혈류가 증가되어 있다. 왜요? 왜냐면 이렇게 나가야 되는 혈액이 나가지를 못하고 요 방향으로 나갈 가능성이 크거든요. 혈류가 폐쇄되었어. 혈류가 폐쇄되었으니까 심실에서 나가는 혈류량이 감소돼 있겠죠. 얘는요. 조직에서 사용할 수 있는 산소량이 급격하게 감소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청색증이 될 정도라면 심실에서 나가는 이 혈액이 완벽하게 빼고요. 자, 급격하게 감소돼. 얘보다 더욱더 급격하게 극적으로 감소되어 있고 그리고 이 가능성이 커요. 이렇게 나가는 혈액은 산화된 혈액, 그러니까 산소를 가득 머금은 혈액이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산화되지 못한 혈액이 몸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산화되지 못한 혈액이 밖으로 나가. 그래서 우리 조직에 산소를 가져다 줄 수 있는 혈액이 없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폐혈류가 감소되어 있으니까 산화된 혈액이 좌심방으로 들어오는 혈액량도 감소되어 있을 거고, 산화되어 있는 혈액량이 밖으로 나가는, 우리 몸으로 나가는 그 혈액량도 감소되어 있을 거예요. 산화되지 않은 혈액이 나가거나 혈액량이 급격하게 감소되어 있거나. 자, 하나하나 볼게요. 자, 폐혈류가 증가되어 있어. 그 얘기는 요 방향이라고 얘기했어요. 심방 중격이 결손돼서 그래. 심방 중격이 결손이에요. 여기에 구멍이 뚫렸던 얘기죠. 여기에 구멍이 뚫려 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얘가 수축할 때 얘가 압력이 더 세요. 좌심이 압력이 더 세요. 그래서 혈액의 방향이 이쪽으로 가게 되는 거죠. 산화된 혈액이 좌심방으로 들어와서 오심방으로 가게 되고, 오심방에서 오심실을 통해서 다시 폐순환으로 가게 되죠. 폐혈류가 훨씬 더 증가한다고요. 심실 중격 결손 마찬가지예요. 심실에 구멍이 생긴 겁니다. 압력이 훨씬 세요. 좌심이. 그러니까 혈액의 방향, 요 방향. 그러니까 혈류량이 많아져요. 동맥관 개존증. 얘 뭡니까? 폐동맥이랑 대동맥이랑 둘 사이에 구멍이 뚫렸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대동맥에 압력이 세요? 폐동맥에 압력이 세요? 대동맥에 압력이 세요. 그럼 대동맥으로 흘러가는 혈액이 다시 폐동맥으로 흘러갑니다. 폐동맥으로 흘러가게 되니까 폐혈류는 당연히 증가하게 되죠. 심방 심실관 결손이에요. 요 방향으로 가서 오심으로 가게 돼서 폐혈류량이 증가하게 되고, 폐혈류량이 증가하게 되니까 이렇게 나가는 혈류량은 감소될 수밖에 없어. 하지만 이렇게 나가는 이 혈류들은 모두 다 산화된 혈액이긴 해요. 깨끗하고 산소를 가득 머금은 혈액이긴 하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청색증까지는 가지 않을 겁니다. 아니면 이렇게 나가는 혈류량 자체가 감소되는 겁니다. 대동맥이 축삭되고, 대동맥이 협착되고, 폐동맥이 협착되고, 이거 당연히 혈류량이 감소되겠죠. 얘는요, 폐혈류가 감소되는 상황입니다. 팔로징후에 뭐가 있는지 확실하게 기억해 주셔야겠고, 삼천판이 폐쇄되는 거. 삼천판, 오심방과 오심실 사이에 있는 판막이잖아요. 여기가 폐쇄됐어요. 그러면 이렇게 들어온 혈액이 이렇게 잘 못 가요? 혈류량이 감소되죠. 급격하게 감소됩니다. 심하게 감소돼요. 그러면 혈류량 감소돼, 극심하게 감소되어 있기 때문에 청색증이 나타날 수 있어. 혼합된 혈류라고 하는 것은 산화되지 않은 혈액이 밖으로 나간다는 것, 대동맥 방향으로 나간다는 것, 대혈관전이 폐동맥과 대동맥의 위치가 바뀐 거죠. 총폐정맥 환류 이상, 총동맥간증, 좌심 형성 부등 증후군에서 나타납니다. 어렵지 않아요. 이해하셔야 돼요. 이해하시면서 요거 분류 꼭 해주셔야겠습니다. 비청색증과 청색증을 분류하기. 문제 2번 갈게요. 자, 다음의 내용에서 설명하는 괄호 안에 들어갈 선천성 심질환의 기억의 명칭을 쓰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림만 봐도 알겠네요. 보이세요? 이쪽이 LT 좌심이고요. 이쪽이 우심 RT입니다. 우리 몸을 돌고 돌아온 이 혈액이 오심방으로 들어와서 오심실을 통해서 폐동맥을 통해서 지금 나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럼 폐를 통해서 좌심방으로 들어와서 좌심실을 통해서 대동맥으로 나가고 있겠네요. 폐동맥과 대동맥 사이에 요 구멍 보이십니까? 요게 뭐냐고요. 여기에 구멍이 생긴 질환, 선천성 심질환이 뭐야?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동맥관 개존증이죠.
혈역학 변화는 동맥관의 크기와 폐혈관 저항의 정도에 달려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체순환의 압력이 폐순환의 압력을 초과함에 따라, 자, 이렇게 봐요. 얘가 항상 압력이 세다고 보시면 되죠. 얘가 압력이 세. 얘가 압력이 세. 그러니까 당연히 대동맥에서 폐동맥 방향으로 혈액이 흐를 거야. 혈액은 대동맥에서 동맥관을 거쳐서 폐동맥으로 흐르게 된다. 초과된 혈액은 다시 폐를 순환할 겁니다. 다시 자심방과 좌심실로 유입될 거예요. 이렇게 변화된 순환은 좌심의 작업부와 지금 폐를 통해서 좌심으로 들어오는 혈액량이 훨씬 더 많아지고 있어요. 그죠? 혈액량이 훨씬 더 많아진다는 얘기는 해야 될 일이 훨씬 더 많다는 얘기예요. 폐혈관 우열, 저항을 증가시키고 잠재적으로 오심실의 압력 증가와 비대를 발생시킨다. 자, 초과된 혈액은 폐를 다시 순환해서 좌심방 좌심실로 유입되게 되고, 이렇게 변화된 순환은 좌심의 작업부와 그리고 폐로 가는 혈류량이 많잖아요. 지금 대동맥으로 흘러나가야 되는 혈액이 다시 폐로 간단 말이에요. 그럼 폐 역시 혈액을 많이 받게 돼요. 폐 우열이 될 가능성이 크고, 폐가 우열이 되게 되면 우심에도 문제가 생기죠. 신부전을 생각하셔야 돼요. 좌심이 하는 일이 너무 많아. 좌심이 제대로 된 기능을 하지 못해. 그러면 우열이 될 수 있어. 여기에 압력이 생길 거야. 우열이 될 수 있어. 그러면 혈액이 들어오지 못하게 되면서 폐도 우열이 되지. 그럼 이거 압력이 높아지잖아. 그러면 우심에서 들어오는 혈액이 제대로 들어오질 못하게 돼. 그러면 여기도 우열이 되지. 그럼 여기도 우열이 될 거야. 못 들어오니까. 그러면 전신을 돌고 돌아오는 이 혈액도 여기로 들어오지 못해 전체 순환에 우열이 생겨. 이게 신부전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문제가 생기면 여기도 문제가 생기고 여기도 문제가 생깁니다. 폐쇄회로기 때문에. 지금 그 얘기합니다. 자, 문제 3번입니다. 선천성 심질환이 의심되는 다음 보기의 사례를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자, 초등학교 1학년 미나는 자주 호흡곤란이 있습니다. 숨쉬기가 힘들어요. 걸을 때 숨이 차서 평소에 결석도 잦습니다. 걸을 때조차 숨이 차서 결석까지 한대요. 생후 2세 이전부터 가끔 무산소 발작이 나타나고 지금 산소가 급격하게 부족해져 있는 상태죠. 의식을 잃고 경련을 일으킨 적도 있다고 합니다. 이번 정기 신체 검사에서 흉부 X선 사진 촬영 결과는 아래와 같았습니다. 좌측 폐혈관의 음영이 감소돼 있고 장화 모양의 심장이 보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얘가 나와요. 얘가 나오면 뭐 생각해 주셔야 돼요? 미나의 선천성 심질환의 명칭 뭐예요? 팔로사징후죠. 팔로사징후, 심실 중격이 결손돼 있어요. 폐동맥이 협착돼 있고요. 우심실이 비대되고요. 대동맥 기시. 기시부가 이상해요. 정상적이지 않아요. 대동맥 우위, 대동맥 기승이라고 해서 우심 가까이로 붙어버리게 됩니다. 우심 가까이로 붙어버리게 되면 산화되지 않은 혈액이 대동맥을 통해서 우리 몸으로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혼합된 혈류가 대동맥 방향으로 나간다는 얘기죠. 자, 이 팔로사징후를 그림으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심장이 있어요. 그랬을 때 첫 번째가 심실 중격 결손이죠. 자, 심실 중격 결손이 이렇게 나 있습니다. 구멍이 나 있어요. 자, 원래라면 우리가 기본적인 상식으로 좌심이 훨씬 더 압력이 세기 때문에 혈액의 방향은 이 방향으로 갈 겁니다. 그런데 일단 2번으로 먼저 넘어갈게요. 폐동맥이 협착돼 있어요. 여기가 막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생각해보죠. 일반적인 경우에는 혈액이 좌에서 우로 향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수축을 할 때 좌심실
입장에서 혈액이 이 방향으로 나아갈 수도 있고 이 방향으로도 나아갈 수 있어요. 근데 우심의 입장에서는 혈액이 이 방향으로 나아가지를 못해요. 막혀있단 말이에요. 그럼 압력이 훨씬 더 올라가 버리죠. 압력이 상승합니다. 그러면서 혈액 방향이 우좌로 바뀌어버려요. 거기다가 이 심실중격 결손 자체가, 이 구멍 자체가 작지 않고 커요. 이 구멍 자체가 커져 버리니까 압력의 의미가 그렇게 크지가 않았다고요. 원래는 구멍이 이렇게 적당하게 있으면 요 방향인 거 당연한데 얘 구멍이 커져 버리니까 얘 압력이나 달라지지 않았다고요. 거의 비슷했다고요. 우심이나 좌심이나 압력이 비슷했는데 그 상황에서 폐, 동맥까지 막혀버리니까 여기 압력이 훨씬 더 세져 버렸고 여기에 압력이 훨씬 더 많이 걸리니까 우좌 단락이 형성된 겁니다. 자, 우좌 단락이 형성되어 버리니 산화되지 않은 혈액이 이렇게 대동맥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커지죠. 그래서 혼합된 혈류가 대동맥을 통해서 산화되지 않은 혈액이 대동맥을 통해서 조직으로 가게 되니까 극심한 뭐가 느껴져요? 산소 부족이 느껴집니다. 자, 그러면서 얘가 지금 막혀 있단 말이에요. 여기 압력이 훨씬 더 많이 걸려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우심실은 어떻게 해서든 일을 하기 위해서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죠. 여기 저항이 훨씬 더 많이 걸려버리니까. 그러면서 대동맥이 약간 우심 방향으로 치우칩니다. 그러면 우심에 있는 혈액이 대동맥을 통해서 나갈 가능성이 커져요. 산화되지 않은 혈액이 다시 조직으로 가게 되는 상황인 거죠. 그렇게 되면서 극심한 저산소증, 그러면서 청색증까지 나타나는 거예요. 심실중격 결손이 생겼어. 그래서 우심과 좌심 사이에 혈액이 이동할 수 있는 공간이 열렸어. 거기에다가 폐동맥이 막혀버리니까 여기에 압력이 많이 걸리게 될 거고 여기에 압력이 걸리게 되면서 우좌 단락이 형성되면서 우심실은 비대하게 돼. 그런 상황에서 대동맥까지 우심에 가깝게 붙어 있어. 그래서 산화되지 않은 혈액이 대동맥을 통해서 우리 몸으로 날 가능성이 커진 거야. 혼합된 혈류, 산화되지 않은 혈액이 우리 몸을 돌게 됐어. 조직에 산소를 못 갖다 줬을 거야. 극심한 산소 부족을 느꼈고 그래서 청색증이 나타나.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것이 이 팔로사 징후입니다. 자, 다음은 미나의 질환에 대한 병태 생리를 설명하고 있다. 괄호 안에 기역, 니은, 티끌, 리을, 미음에 해당하는 내용을 찾도록 쓰시오. 그리고 체혈관, 폐혈관의 저항의 크기에 따라서 나타나는 단락의 특징을 A, B에 대해서도 쓰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의 정도에 따라? 폐동맥의 협착의 정도에 따라 혈력학이 광범위하게 변하게 되지만 압력이 얼마만큼 생기는지에 따라서 이 저항이 얼마만큼 생기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 심실중격 결손의 크기, 혈류에 대한 폐순환과 체순환의 저항에 의해서도 변화하게 돼. 체순환과 폐순환의 저항의 차이, 그러니까 압력의 차이에 따라서 이 혈의 방향이 결정되는 겁니다. 자, 일반적으로 심실중격 결손이 크기 때문에 우심실과 좌심실의 압력은 비슷해집니다. 그러므로 단락의 방향은 폐혈관과 체혈관 사이의 저항 정도에 따라 달려있다고요. 얘 사이의 구멍이 크기 때문에 얘 압력이나 비슷해. 그러니까 여기에 걸리는 저항이나 여기에 걸리는 저항이나 이 저항의 비교에 따라서 저항의 차이에 따라서 얘 저항이 크게 되면 요 방향으로 움직이게 될 거고 얘 저항이 크게 되면 요 방향으로 움직이게 될 거야. 근데 팔로사 징후는 폐 동맥에 협착이 있잖아요. 그 여기 압력이 더 클 수밖에 없다고요.
만약 폐혈관 저항이 체혈관 저항보다 높다면 단락은 어떻게 돼요? 우측에서 좌측으로 형성되게 되죠. 만약 체혈관 저항이 폐혈관 저항보다 높다면 좌측에서 우측으로 형성될 겁니다. 얘네 둘을 비교해 봤을 때 얘가 훨씬 더 세졌어. 그럼 요 방향으로 갈 수도 있어. 심실중격 결손은 폐로 간의 혈류를 감소시켜서 결국 좌심에서 유입되는 산화 혈액량도 감소하게 된다. 대동맥의 위치에 따라 양심실에서 유입되는 혈액의 분포가 달라지게 된다. 선천성 심질환들을 좀 봐주셔야 됩니다. 자, 여기 대동맥 판막이 협착되어 있고 대동맥 판막이 협착됨으로 인해서 좌심실에서 대동맥 방향으로 혈류가 막혔을 거예요. 혈류량 감소일 거라고요. 대동맥으로 나가는 혈류량이 감소돼. 그래서 그게 대동맥 협착과 그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대동맥 판막이 좁아지거나 협착돼서 좌심실 혈류 저항이 어떻게 돼요? 높아지게 되죠. 심박출량 당연히 감소되게 되죠. 좌심실이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아지게 됩니다. 올라가게 되고요. 비대되게 되고요. 폐동맥이 당연히 우려될 수밖에요. 대동맥 판막의 협착과 대동맥 협착과 그 증상은 다르지 않습니다. 자, 대동맥 협착이라고 하는 것은 동맥에서 이렇게 좁아지는 것. 축삭은요. 이렇게 좁아지는 모습을 보일 거예요. 이 모습. 대동맥궁이 국소적으로 좁아져서 결손의 근이 부는 압력이 높고 결손의 원이 부는 압력이 낮아집니다. 대혈관 전이 큰 혈관 두 개가 바뀌었어 이거예요. 큰 혈관, 폐동맥, 그리고 대동맥. 대동맥이 바뀌었어. 우심실에서 폐동맥으로 나가야 되는데 좌심실에서 대동맥으로 나가야 되는데 우심실에서 대동맥으로 나가게 되고 좌심실에서 폐동맥으로 나가게 됩니다. 정말 엄청난 문제죠. 대동맥이 우심실에 연결되고 폐동맥이 좌심실에서 연결해서 우심실의 혈액이 산화되지 못한 채로 바로 대동맥으로 유입되고 큰일입니다. 좌심실의 혈액은 완전히 산화되었으나 다시 폐로 돌아가요. 그러니 사망률이 높습니다. 자, 동맥관이 개존되어 있습니다. 동맥관 개존이라고 하는 것은 폐동맥과 대동맥 사이에 구멍이 뚫렸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자, 동맥관이 출생 일주일 내에 닫히지 않는 것을 얘기합니다. 혈액은 대동맥으로부터 폐동맥으로 혈액이 단락돼서 대동맥의 압력이 더 세기 때문에 대동맥에서 폐동맥으로 혈액이 이동합니다. 과다한 혈액이 폐로 유입되게 되고 이미 산화된 혈액이 다시 재산화되게 됩니다. 특징적인 심차음, 이렇게 혈액이 움직이는 소리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맥압이 40 이상이 되게 돼요. 폐동맥이 협착되는 모습, 태동맥 판막 협착과 그 증상이 다르지 않을 겁니다. 자, 폐동맥으로 나가는 입구가 좁아진 것으로 혈류의 저항이 생기게 되며 혈류의 저항이 생기기 때문에 우심실이 비대해지고 폐혈류는 감소할 겁니다. 우심실로부터 폐동맥으로 가는 혈액이 저하되면서 전체 체순환도 저하되게 되죠. 혈류량 감소됐어. 폐로 가는 혈류량도 감소돼. 폐로 가는 혈류량이 감소되니까 폐로부터 산화되어 나오는 혈액량도 감소돼. 좌심박으로 들어오고 좌심실로 가는 혈액량 감소되니 당연히 체순환도 감소될 수밖에 없고. 이런 것들을 이해하시면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4번입니다. 다음은 2군의 사례에서 나타나는 가와사키병의 증상과 징후에 대한 설명이다. 가와사키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가와사키 얘기할 때는 증상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것이 중요해요. 자료 내용 중 잘못된 내용 3가지를 찾아서 바르게 코드 쓰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2군은 5일 이상 열이 지속되었고 좋아요. 몹시 보채고 불안정해서 응급실을 통해서 소아과 병동에 입원했습니다. 신체 검진 소견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열이 지속되는데 이 열의 특징이 오르내리는 고열이에요. 좋아요. 눈부심이 있고요. 화농성 삼출물이 있는 결막충혈이 관찰됩니다. 자, 결막충혈이 있는 건 맞는데 이게 문제죠. 삼출물이 없어요. 피부,
몸통과 사지에 광범위하게 나타나는 홍반. 좋아요. 자, 발진은 화농성 수포가 있는 다형태의 홍반이고 열이 발생한 후 5일 이내에 나타난다. 자, 5일 이내에 나타나는 홍반이 있는데 이 홍반에 대한 특징을 아셔야 되죠. 자, 이 홍반, 이 발진은 수포가 없는 다형태의 홍반입니다. 수포가 없어요. 손과 발, 단단한 부종이 생기고 발진은 매우 심하고 압통이 없으면서 움직이는 1.5cm 이상의 경부 림프절 종창이 촉진됩니다. 좋아요. 경부 림프절 종창이 촉진되는 건 맞는데 압통도 없고 움직이지도 않아요. 움직임이 없는 1.5cm 이상의 경부 림프절 종창이 촉진되게 됩니다. 자, 구강점막, 입술, 갈라짐, 딸기혀, 구강인두 점막에 광범위한 홍반이 관찰되는 것 역시 맞죠? 가와사키 질환. 자, 챕터 8로 갑니다. 뇌기능 장애로 가보도록 할게요. 문제 1번입니다. 자, 라이 증후군입니다. 라이 증후군 출제된 바가 있는데, 자, 라이 증후군 얘기를 할 때 우리가 뭐 얘기해야 돼요? 아스피린 얘기해야 돼요. 자, 라이 증후군 여러 특정 기관을 침범하게 되는 급성 뇌증입니다. 특징은 발열, 심각한 의식 손상, 간 기능 장애 등이에요. 자, 아스피린을 사용했을 때 라이 증후군이 나타날 수 있는 질환 두 가지를 쓰세요. 자, 이런 질환이 나타났을 때 아스피린을 복용하게 되면 라이 증후군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뭡니까? 인플루엔자, 수두. 바이러스 질환이 있을 때 아스피린을 사용하게 되면 라이 증후군이 나타나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두 가지 질환입니다. 기출된 바 있습니다. 두 가지 질환에 대해서 쓰시오라고 되어 있었거든요. 자, 인플루엔자와 수두입니다. 챕터 9. 표피 기능장애. 문제 1번. 자, 아토피 피부염입니다. 아토피 피부염은 중요합니다. 대개 영하기에 시작하는 소양성, 굉장히 간지러운 습진 형태의 피부 질환입니다. 자, 유전 경향이 있는 알러지 접촉 피부염과 연관성이 있어요. 유전 경향이 있고요. 알러지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사례 속에서 이 아동의 누나는 천식이 있고요. 엄마는 무슨 알러지가 있고요. 이런 가족력에 대해서 보여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내용 중 잘못된 내용 두 가지 찾아 바르게 고쳐 쓰시오. 밑줄 친 A 네 가지 쓰시오. 괄호 안에 기억에 해당하는 내용을 쓰시오. 밑줄 친 B를 설명하시오. 밑줄 친 C의 이유를 설명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아토피 피부염이에요. 자, 진단 기준, 주 진단 기준 네 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증상이에요. 가려움증, 그리고 특징적인 병변의 형태와 분포를 보이고 아토피의 개인과 가족력이 있습니다. 만성 재발성 피부염이에요. 부진단 기준, 혈청 이뮤노글로불린 E 수치가 상승됩니다. 무엇과 관련이 되어 있으니까? 알러지와 관련이 되어 있으니까. 알러지와 관련이 있는 항체가 바로 이뮤노글로불린 E였습니다. 어린 연령의 발병, 피부 감염에 대한 경향, 아나의 거무스름해짐, 손 또는 발의 비특이적인 피부염의 경향, 식품불내성증, 그리고 환경이나 정신적 요인의 영향을 받는 임상 과정을 보이게 됩니다. 자, 증상. 영아는 발적, 수포, 구진, 산출물, 각피, 반은 대칭성이 흔하게 되고 아동은 대칭성이고 작은 홍반이고 붉은색의 구진, 작은 반응성의 반점, 건조하면서 과다한 색소 침착이 보이며 태산화와 모난 각화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기출된 바 있어요. 태선화가 뭔지 설명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피부가 두꺼워지고 단단해지고 피부 주름이 뚜렷해집니다. 그래서 우린 얘를 코끼리 같은 피부, 코끼리 피부 같은 모습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두꺼워지고 단단해지고 피부 주름이 뚜렷해지고. 자, 청소년과 성인형, 아동의 소견과 유사하고 건조하고 태산화된 두꺼운 병변과 융합된 구진을 보입니다. 주 진단에서 특징적인 모습을 보이게 돼 라고 했죠. 그 특징적인 모습이 이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간호중재. 아동의 손톱은 짧게 자른다. 왜냐하면 얘네가 긁을 거거든요. 긁음으로 인해서 피부에 2차적인 문제를 가지고 올 거기 때문에
맑게 그리고 깨끗하게 유지해 주는 것이 좋죠. 따뜻한 환경을 유지한다. 지금 얘네가 습진형의 소양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뜻한 환경이 도움이 돼요? 절대적으로 도움이 안 되죠. 시원한 환경이에요. 자, 저녁 목욕 후에 보습제를 충분히 바르도록 해야 됩니다. 그럼 왜 보습제를 바르도록 하는 것이 좋은가? 아토피 피부염 환자는 피부의 수분 증발을 막아주는 지질층이 약합니다. 그래서 건조해요. 건조하면 더욱더 소양증이 심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보습이 매우 중요합니다. 피부에 수분 공급을 위해서 보습제를 1일 3에서 4회 발라서 각질층의 수분이 잘 공급된 상태가 될 수 있도록 합니다. 모직 의류보다는 면으로 된 옷을 입히도록 해요. 모직 의류는 오히려 피부를 자극할 가능성이 있고, 면은 땀을 흡수해서 피부에는 너무 좋겠죠. 피부가 접히는 곳에 파우더를 덮어해주는 것 너무너무 잘못됐습니다. 자, 소양증 흔히 비누, 세제, 섬유유연제, 향수, 파우더와 같은 자극원에 노출돼서 심해지기 때문에 파우더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가 아동간호학. 누구를 대상으로 한다? 아동을 대상으로 한다. 자, 아동간호학에서만 특징적으로 볼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아동에서도 성인간호학에서 나오는 질환들이 나오죠. 근데 지금 우리가 거기에는 집중하지 않았어요. 급성사고체 신염, 성인간호학에서도 얘기를 하고 아동간호학에서도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급성사고체 신염, 성인간호학에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왔단 말이죠. 다를 게 있어요? 없다고요. 그러니까 질환들 중에서도 아동에게서만 특징적으로 보이는 그런 질환들, 아동에게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질환들의 포커스를 맞추면서 공부를 해주시고, 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아동의 그 각 발달 단계에 따른 특징들이에요. 어떠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나? 이 단계에서는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나? 그래서 뭘 봐줘야 되고, 뭘 간호해 줄 수 있고, 뭘 교육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셔야 돼요. 발달 단계들, 그 단계에서 이 아동이 나타나는 특징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시면서 여러분들 정리하셔야겠습니다. 내용이 적지는 않지만 그래도 다른 과목보다는 조금 수월하게 느껴지실 거예요. 이해하시면서 암기까지 가주셔야 돼요. 반복은 필수입니다. 자,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